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고대 한민족 디아스포라 중에서 주로 고구려를 얘기했었는데요. 고구려의 디아스포라 발생한 특별한 사항은 동아시아 국제대전입니다.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 소위 삼국통일 전쟁, 당연히 백제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디아스포라는 사실은 백제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663년에 백제가 멸망한 거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백제가 663년이라고? 여러분,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죠? 660년에는 의장이 항복한 겁니다. 사비성이 함락당하고 웅진성이 함락당하면서 항복한 거고, 그 후에 3년 동안 이런 흔히 말하는 국제대전이 벌어지면서 철저하게 복국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특히 660년에 의장이 항복하면서 약 1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끌려간 겁니다. 의자왕, 그 다음에 당시 태자, 부여융이죠. 나중에 배신자로 돌아왔지만,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백성들, 군인들 많이 끌려간 겁니다. 그들이 처음엔 당연히 가까운 산동 지역에 있었죠. 그 위에는 요소조마를 잠시 옮기지만,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백제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백제인들의 디아스포라는 그래도 덜 슬프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고구려인들은 저 내륙 안쪽으로 보냈는데 백제인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인들도 보게 되면 의제왕이야 많은 왕족들은 결국은 항복을 해서 당나라의 벼슬을 받고 살았어요. 일반 백성들이 문제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일본 문제인데요. 일본 열도입니다. 이것은 고구려도 똑같아요. 623년에 백강전투라는 것이 있거든요. 백제 복국군이 전쟁을 벌이다. 즉 백의 동맹군과 나당 연합군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마지막 전투가 663년 여름 전투입니다. 그래서 주류성이 함락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강대전에서 백의 동맹군이 대표하게 됩니다. 사료에 따르면 전선 400여 척, 그리고 병사, 외병이죠. 27,000명이 전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복국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즉시 전부 다 일본 열도로 탈출을 합니다. 탈출. 그 당시 때 임금에 있었던 부여풍 또는 부여풍장은 고구려를 망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일본 열도로 전부 다 탈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충청남도, 주로 전라도 해안지방이죠.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탈출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록에 남아있는 왕족이라든가 또는 귀족이라든가 병사들 외에 일반인들도 얼마나 많이 탈출해서 보트피플이 됐겠습니까? 그들은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열도 해안에 곳곳에 도착했는데 주로 큐슈 지역에 많이 도착을 했죠. 일본 열도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일단 전쟁에 패배한 나라가 당시 외국입니다. 그리고 백제에서 유민들이 대거 탈출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입니까? 왕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뛰어난 학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 기술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술가도 있었고 수많은 군수산업을 비롯한 모든 반면에 뛰어난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회에 얼마나 많은 파장이 일었겠습니까? 정말 파장이 일은 거죠. 그래서 일본 사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백제 유민들은 기가 막히죠. 일본 서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류성이 함락당했을 때 결국은 백강해전과 마찬가지겠지만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언제 다시 와서 우리 조상들이 벼슬을 참배하는 거죠. 이 조상들을 만날까? 이런 비통에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당시 백제인들의 심정입니다. 이들은 일본 열대에 도착하자마자 주로 백제 유민들이 중심이 돼서 대마도부터 이끼섬을 거쳐서 큐슈 북부, 북서부, 그리고 쭉 나서 세토네일 거쳐가면서 양쪽,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시 핵심부죠. 관서지방이죠, 지금. 그래서 나라 지역에 고안성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숱한 방어 체제를 구축합니다. 백제 유민들이 일본 열대에 가서 그들이 스스로 나당연합군의 상륙작전과 침공을 방어하기 위한 성들을 쌓았어요. 나라 지역까지. 이게 역사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그 성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과 벼슬까지 기록이 있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당시 외국 조정에서는 이제 원래 먼저 와 있었던 세력들과 기존의 토착 세력들이죠. 그리고 탈출한 백제 유민들 간의 여러 가지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권력 간의 이합 집산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혼란도 발생하고 정변도 일어나고 왕이 교체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착한 백제인들 간에도 아마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권력 투쟁이랄까 생존 경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1992년도에 큐슈의 중동부라고 봐야겠죠. 미야자키 현에 간 적이 있거든요. 미야자키 현에서 산길을 따라서 골짜기로 들어가면 남향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남남자 고향향자죠. 남향촌인데 거기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왜냐면 오 살아봐 오 살아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외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어떤 행사를 벌이는데, 오 살아봐는 오 살아서 보자 오 살아서 보자 이런 것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당시 야마토를 중심으로 한 그 퀴나이 지방에서 정치 권력의 중심부에서 싸움을 하다가 패배한 어떤 세력이 다시 배를 타고 미야자키현에 도착한 다음에 이 남양정까지 숨어든 겁니다. 정가왕 부자예요. 그런데 추격군들이 와서 결국은 이 정가왕 부자와 그 일행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통한 세연을 마을 사람들이 쭉 기리면서 전승한 것이 그 축제예요. 그래서 그 가면은 오 살아봐 오 살아봐 그러는데 일부 사람들이 와 살았어 보자 이런 말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이게 비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열대 곳곳에 이런 사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야마토 조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일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제가 이것을 르네상스라고 그러는데요. 일본에서 몇 번의 르네상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야요이 문화, BC 3세기부터 AD 3세기까지 이때 집중적으로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건넙니다. 농경문화와 함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유민들이 대거 건너면서 일본은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 정치적 능력도 신장하죠. 그다음에 군사력도 강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력이 강해졌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변과 함께 일본국이 탄생을 합니다. 일본국. 한국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 당시 때 정식 명칭이 외국이지 일본이 아니에요. 외국. 그리고 670년에 이르러서 일본이란 국명을 선택하게 되고 저는 질적으로 다른 국가를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본국의 탄생이에요. 그때부터 일본은 다시 새로운 시대로 돌입해가는데 이 시대는 우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한민족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일본 내부로 보게 되면 기존에 왔었던 차곡차곡 쌓였던 이런 토착 세력들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넌 대거 건너온 백제 유민 세력 일부 고구려 세력도 있지만 이들이 이제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중반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곳곳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그 이전에도 그런 면이 상당히 다분히 있지만 역시 왕계의 변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때 건너왔던 백제계 유민 세력들과 먼저 있었던 정치 권력 세력들 간의 이합 집산이 벌어지니까 혼인 같은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부계를 비롯해서 모계 같은 경우는 아주 섞이게 됩니다. 특히 후자라 가문이 있거든요. 이 후자라 가문은 완벽한 백제계고 의장의 직계손인데요. 일본에서는 그 이후에 대대로 천황가의 외가는 후자라 가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2002년도 월드컵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직전에 일본의 당시 아키히토 천황이죠. 일본의 일왕이죠. 아키히토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자기 조상들은 백제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후지아라 가문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그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자기 일가의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전체 족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가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족보가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족보는요, 고려시대 이후에 성을 받은 것이고 조선시대 때 성립이 된 거죠. 근데 정말 우리들에 관한 족보는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 있어요. 그 당시 때부터 그전에도 건너갔지만 마지막에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 열대 각지에 도착하면서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족보를 만들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신찬성취록. 그래서 9세기 초에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요. 우리가 알려진 국가 단위의 그런 책 말고도 각 지방마다 당연히 족보들이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우리 고대사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뿌리를 일본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 뿐이죠. 이렇게 해서 백제인들의 흔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일본 열대 곳곳에는 백제란 지명 또는 백제랑 연관된 사찰들, 백제랑 연관된 신사들, 뭐 심지어는 다리 이름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만큼 백제는 일본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몇 회에 걸쳐서 결국 고대 디아스포라를 들으셨는데요. 어떤 감정이 있으시나요? 우리 이전에도 역사는 있었던 것이죠. 그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있었던 것이죠. 이제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역사에 대한 망각을 차려요. 1950년에 중공군이 내려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51년 일사후퇴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남쪽으로 월남을 했거든요. 이게 현대에 있어서 한민족 디아스포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들이 후손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엄청나게 고난을 겪은 디아스포라인데 우리 세대들을 비롯해서 청장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은 모르고 있어요. 남의 나라 역사, 남의 나라 고난, 유대인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디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정말 우리가 진정고 민족 통일을 이룩하자 한다면은, 그리고 정말 인권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부터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게 진정성이 있고 그게 힘이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민족 통일을 아니면 민족 공동체를 이룩할 수가 있는 거죠. 한민족 공동체 만류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제 말을 끝이겠습니다.